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약간 스타트업이랑은 사실 약간 관련은 없으나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네, 오늘은 책 리뷰 컨텐츠고요. 네. 제목이 뭐죠? 스타벅스 건물주. 네. 이거보다 더 길었는데 원래. 나의 꿈 스타벅스 건물주네요. 나의 꿈 스타벅스 건물주라는 책이고 그냥 재밌어 보이길래. 네, 제목이 선정을 이거는 했죠. 네, 안 볼 수 없는 약간 왜냐면 우리 모두가 꾸는 꿈이 약간 전 국민의 꿈이기 때문에 보니까 전재욱, 김무현이라는 두 분의 공저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 것 같아요. 네. 23년 3월 1일에 나온 네. 이제 따끈따끈한 책이고 그리고 이 두 분이 뭐 실제로 네. 등기부등본을 다 그 스타벅스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도 다 뽑아 보시면서 네네. 이거 데이터 정리를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성이 엄청난 것 같고 뭐 그쵸. 재미있었어요. 꽤 많을 텐데 스타벅스 매장이 많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 간단히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사실 이거 선정한 이유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그죠? 사실 건물주 중에서 정말 스타벅스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맞아요. 이게 있으면 뭔가 상권이 살아나고 그죠? 그 따박따박 이제 월세도 들어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어떤 뭐 스타벅스 실제로 건물주가 어떤가 이런 데이터를 좀 정리한 책이라서 네네. 실제로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고 스타벅스가 또 미국 스타벅스랑 한국 스타벅스 좀 다르잖아요. 그죠? 한국 스타벅스는 사실상 이마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신세계. 사실. 네, 원래는 신세계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지분을 네. 일부 가지고 있다가 아예 이제 산 거죠. 이제 이마트 쪽에서. 맞아요. 네, 사실상 한국 스타벅스랑 미국 스타벅스랑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되게 현지화가 많이 되어 있고. 네. 사실상 거의 뭐 한국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어쨌든 브랜드 가치가 워낙에 그 미국에서 유명했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도 인지도도 높고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스타벅스 가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다양한 걸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스타벅스는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나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뭐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서울이나 경기도에 몰려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강남에 진짜 많아요. 맞아요. 강남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저도 네. 회사가 강남 쪽에 있는데 밀도가 네, 정말 좀만 어마어마하죠. 걸어가면 매장이 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시군구 국내 스타벅스가 있는 시군구 매장에서 가장 많은 곳이 강남구라고 하고요. 그러네요. 실제로 많네요. 몇 개. 91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이 곳에. 스타벅스 정말 진심인 네. 나라. 이게 진짜 겹쳐도 이게 뭔가 이게 근방이고 스타벅스 이렇게 겹쳐도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잘 팔린다.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런 시군구별 집값이랑 해당 지역의 매장 수가 일정 부분 비례하는 데이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스벅 매장이 많은 동네가 비싼 집값이 동네. 비싼 네. 동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어허.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타벅스 혹시 드라이브스루 가보셨나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가끔 저 경기도에서 네. 일했을 때 가끔 네네. 경기도는 또 땅덩어리가 크고 그죠? 가끔 주말에는 이제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스루로 간 적이 몇 번 있는데 되게 편하죠. 네, 그냥 드라이브스루를 해서 주문하는 거죠. 주문하고 네네. 바로 픽업하고 네. 하는 건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가 굉장히 약간 효자라고 합니다. 네. 이게 드라이브스루를 하려면은 확실히 그냥 매장보다는 땅이 좀 커야 되잖아요. 그쵸. 차도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들어가야 되고. 되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울보다는 지방 쪽에서 이제 드라이브스루가 좀 많고 이게 드라이브스루 전세 기간이 평균 한 2년 된다고 합니다. 꽤 기네요. 토지와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이제 전세를 주면은 12년이 평균적으로 이제 12년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스타벅스 매장이라고 봤을 때는 그게 한 9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길죠. 더 뭔가 더 오랜 기간 이제 임대를 한다. 요거는 약간 그 스타벅스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이게 스타벅스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요건을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걸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아마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깐깐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네. 그렇고 그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평균 임대 보증금이 한 2억 9천 거의 3억 정도로 평균 전체 평균보다는 한 5천만 원 정도 비쌌고요. 워낙에 그 보통 매장보다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월세는 또 별도일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월세는 또 다르죠. 전 또 궁금한 게 이제 건물주들이 되게 스타벅스를 입점시키는 게 꿈인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제 건물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죠. 일단 특징적으로는 좀 상권에 대한 기대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세권이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일단 있으면은 그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뭐 주변을 지나가다가 뭐 산다거나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쇼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해당 입점 건물 위주로 상권? 만약에 그 같은 건물이라면 그 건물 안에도 뭐 들어올 수도 있고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 한때 박명수님 와이프가 이걸 되게 잘해가지고 네, 예전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났었죠. 네.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박명수 씨 부인께서 2011년에 꼬마 빌딩 매매를 한 다음에 이게 성신여대 근처였나?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책에서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근처에 꼬마 빌딩이었는데 매매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스타벅스가 입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을 하셨는데 차익이 1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우, 매각은 언제 하신 거래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네. 이게 어쨌든 지금 2023년이면은 네. 최대로 봤을 때도 10몇 년밖에 안 된 건데 그쵸. 10몇 년에 18억을 벌었다는 거는 그렇죠. 엄청난 네, 효과인 거죠. 사실 근데 네. 더 전에 파셨을 거니까 네. 아마 대단하시다. 네. 저는 근데 이제 그것도 궁금했어요. 아, 되게 건물주로서 스타벅스 입점을 시키고 싶은데 내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뭐 그렇지 않죠. 이게 입점 프로세스가 그 스타벅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네네. 신규 입점 제의상담 신청란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건물주 분들이 이제 올리면은 그 스타벅스 내 점포 개발팀이 심사를 거쳐서 입점 상담 신청자를 추린 다음에 네네. 이제 협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 여러 조건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거쳐서 이제 입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절차가 있군요. 네, 절차가 요거는 있다고 해요. 경쟁률이 얼마나 되려나요? 그런 것까지는 네,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죠? 네, 높겠죠. 매우 높지 네, 않을까요? 왠지 막 진짜 좀만 공간이 있어도 다 지원을 해볼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들어가서 이제 입점 제의 상담란을 보면은 네네. 그 점포 재원이 엄청 구체적으로 요청을 한다고 해요. 스타벅스 점포 측에서. 재원.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점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포이냐, 여기에 주소와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희망하는 임대 조건, 그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을 네네. 스타벅스에서 아예 적어서 제출을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흔치 않다고 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요청을 하는 게. 이렇게 네. 완전 이건 입점하는 회사가. 완전 갑인 거죠, 이것은. 그러네요. 네. 오히려. 건물주가 갑이 아니라 네. 당연히 스타벅스가 갑인 상태인 거고. 근데 사실 이게 세세하게 원하다 보니까 네네. 임대인, 내가 건물주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임대인 측면에서는 한 10가지 변수를 가지고 스타벅스랑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올 거고 스타벅스 측에서 네. 그걸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네요. 갑과 협상을 한다. 네. 네, 건물주임에도 불구하고 네. 갑입니다. 스타벅스 입점은 쉽지 않았다. 네, 그렇죠. 입점시키는 거는. 건물을 산다고 끝이 아니었다. 그렇죠. 네. 되게 빡세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스타벅스가 한 99년도부터 네. 21년도까지 한 23년 동안 지점을 1,899개 열었고요. 이 중에 한 246개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문을 닫기도 하는군요, 의외로. 뭐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별로 안 닫았네요. 네. 폐점 비율이 한 12% 정도라고 이거 하고. 일반 카페랑 비교하면 진짜 낮은 거겠죠? 네. 보통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폐점을 하는 이유가 너무 구도심에 있어서 약간 그 서울에도 좀 약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그 지역들 있잖아요. 그죠. 완전 그 약간 업무지구나 이런 구도심 약간 그 강북 쪽 그쪽이 많이 폐점률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20년 넘었으니까 강산이 변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게 자연스럽게 폐점도 좀 한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좀 더 이제 신도심 사람들이 많고 좀 업무 뭐 주중 주말 가리지 않고 좀 더 사람들이 많은 지역들에서 좀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네. 특히 또 한국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그 데이터가 많잖아요, 특히나. 네네. 다른 이제 미국 쪽 비해서도 미국 쪽은 또 면적에 비해서 면적당 그 밀도로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곳을 했더니 이거에 성공을 하더라. 어떤 곳을 했더니 이건 잘 안 되더라라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되어 있을 거라서 아마 점포 개발팀 이런 곳에서 이런 기술, 노하우 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험치가 많이 쌓였을 것으로 그렇겠네요.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거의 한 1,800개 벌써 한번 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점을. 네. 어느 정도 보면 이제 각이 나온다. 그렇죠. 네. 이거는 닫아야겠다. 뭐 이런 게 나온다. 네. 그렇고 이런 스타벅스 매장이 평균적으로 어떻냐, 네네네. 어떤 어떻게 생겼냐? 규격을 가지고 있냐라고 네네. 하면은 네. 평균적으로 이게 1층도 있고 2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3층, 4층까지 있는 데도 있고. 평균을 내면은 한 1.65층에 들어선 100평 정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크네요, 생각보다 엄청.
네, 꽤 크죠. 아무래도 뭔가 바리스타가 일할 곳도 있어야 되고 매장도 있어야 되고 의자 놓을 곳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저렇다고 하고 근데 저도 궁금했던 게 이제 스타벅스는 되게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건물을 살 법도 한데 죽어도 사진 않고 무조건 임차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약간 좀 다르죠. 약간 그 제가 듣기로는 맥도날드가 부동산 처음에는 거의 부동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걸 아예 산 다음에 매각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했다고 들었는데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매장을 빌려서 쓰는 임차 정책만 고집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이게 아마 이유가 있겠죠? 부동산이 너무 많아지면 이걸 또 관리를 또 해줘야 되고 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뭔가 퀄리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하긴 세금도 왠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재산이 커지면. 그죠? 이게 관리를 하기가. 또 부동산은 또 뭐 이런 다른 거시 변수들에 또 취약하니까 또 이게 다양한 뭔가 시나리오들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커피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거 플러스 이제 그냥 임차만 하면은 뭐 매장 열어놓고 잘 안 되면 뭐 닫고 약간 이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닫는 게 또 쉬워지니까. 좀 가볍게 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커피만으로 충분히 벌 수 있다. 네. 자신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전세권 설정하고 임차권, 근저당권 같은 것도 다 설정을 하고 보통 그냥 상가들처럼 한다고 하고요. 네. 이제 국내 스타벅스에서 지급한 이런 임차 보증금, 전세금 같은 게 3천억 원 정도라고 하고 이게 전체 자산 대비 22%라고 합니다. 와, 꽤 크네요. 그죠? 꽤 그죠? 매장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뭔가 조건 같은 거를 매장 조건을 협상을 할 때 월세도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을 한다고 해요. 이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협상을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액수를 매월 이제 받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방식. 아니면은 매출의 일부 몇 %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동돼 있는 거네요. 네. 뭐 장단이 있는 거죠, 둘 다 사실. 네. 그 정해진 액수를 받게 되면은 뭔가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데 뭔가 플러스 알파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겠다. 그쵸. 고민될 수 있겠다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매출의 일부라고 하면은 또 잘 되면은 좋은데 잘 안 되면 또 월세가 받는 수입이 적어지고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코로나 같은 거 터져서 사람들 카페 안 오면은 그렇죠. 네,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월세 이런 게 전반적으로 어디가 비싸고 어디가 싼가를 보면은 사실 서울이 가장 비싸죠. 그러겠죠, 뭐. 월세는. 보나마나. 네, 서울에 스타벅스 매장을 내는 게 맞다라고 하고 월세가 가장 저렴한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곳은 충남 아산시였다고 하고 가장 비싼 곳이 서울 서초구라고 뭐 강남이네요. 네, 서초구라고 하고 한 3배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위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임대 보증금도 이제 데이터화를 시켜놨는데 임대 보증금 같은 경우에 가장 비싼 곳이 인천 남동구. 왜일까요? 여기가 좀 큰가? 아마 크기도 하고 약간 신도시? 약간 그런 곳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평균이 이제 3억 6천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전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게 2억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정도 비싼 거네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평균 임대료가 2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이게 전국 다른 보통 상가의 임대료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 일단 평균 계약기간이 한 8.7년. 네, 되게 길게 가네요, 길게. 네, 길게 계약을 하는 편이라고 하고요. 그럼 건물주가 장기 임대를 선호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타벅스가 장기 임대를 선호하는 거죠. 스타벅스가 선호하는 거고. 건물주는 갑이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갑입니다. 요 모든 계약에 대한 어떤 주도권은 스타벅스에서 주고 있다. 네, 당연히. 네네네. 네, 그리고 스타벅스 임대인 중에 30% 정도가 법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복수 소유자 중에 유명하신 분이 하정우 씨라고 합니다. 네, 속초 중앙로점 그리고 송파 방이 드라이브스루점이 있고 현재는 화곡 DT점은 한 3년 만에 시세 차익을 한 45억 정도로 얻어서 119억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3년에 45억? 네. 대박이다.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뭐 드라이브스루니까 좀 규모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되게 작품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재테크도 열심히 하시네요. 그쵸. 하정우 배우님께서. 그쵸. 돈 벌고 이제 투자도 하고. 네. 대단하십니다. 그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스타벅스 건물주가 꿈이신 분들한테 이제 약간 조언 같은 게 좀 책에 나오는데요. 보통 그냥 매장 하면은 좀 경쟁이 치열하죠. 그죠. 그리고 뭐 여기 나왔듯이 서울에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애매한데 후발주자? 지금 뭔가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주요 상권에서 건물을 뭔가 들이기보다는 아예 그냥 새 장소를 물색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스루를 유치를 한다거나
그래서 아예 토지를 사서 건물을 올려서 뭔가 부동산 개발사랑 같이 이걸 파악을 해본다든가 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하긴 이미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네, 새로운 데를 뚫어야 된다. 네, 그렇죠. 사람이 좀 많거나 뭔가 이런 근처에 수요가 있는 뭐 드라이브스루, 신도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얼마 전에 생긴 것 중에 그 경동시장에 네. 경동 극장 네. 자리에 그 스타벅스 하나 생겼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장소. 근데 거기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특수한 곳이라 가지고. 네, 어떻게 이게 들어온 게 좀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네. 리모델링도 사실 크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의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도를 하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스타벅스가 먼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갔을지도. 왜냐면 얘네도 이제 슬슬 좀 약간 지겨워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어떤 장소에 대한 그런 그쵸. 고객 경험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스타벅스 건물주들 통계를 내서 보았을 때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40대, 60대가 대부분이었고 이제 10명 중에 1명은 강남구 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연령은 55.9세라고 하고요. 특이하게 이제 최연소 건물주 분과 이제 최고령 건물주를 이제 데이터를 궁금하네요. 내보셨는데 최연소 건물주는 2016년생이라고 합니다. 16년이요? 네.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인가? 뭐 그쵸. 학교 갔을라나? 네. 그렇다고 하고 뭐 특정 어디엔가 있는데 대략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머니가 100%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아마 증여를 한 것 같아요. 3분의 1을. 네, 그래서 이게 증여세가 10년에 걸쳐서 이제 그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증여를 하고 공제를 받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가장 최고령 건물주는 1925년생이시고요. 와, 1920. 그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이제 보통은 한 10대에서 30대 건물주는 사실 본인의 힘으로 이거를 돈을 번 다음에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나이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부모님과 공동명의라고 하고요. 네. 이제 투자를 이제 막 할 수 있는 이제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개발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로 강남 3구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이 개인 단독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이제 연예인 분들 중에 이제 스타벅스 건물주라고 하면은 싸이 씨, 전지현, 하정우, 송승헌 씨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결국에는 부동산인가. 그래서 책은 뭐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되게 정성을 들여서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이제 보통 부동산 정보는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끔 연예인 누가 뭐 이걸 얼마에 샀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도 다 오픈된 정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뜯어서 보셨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책을 쓰시는데 그리고 그냥 든 생각은 이제 40대 밑으로 은근히 꽤 많구나. 이제 부모님의 증여와 도움이 진짜? 필요한데 금수저가 생각보다 많구나. 2016년생 뭐냐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 다음 이제 40대, 50대부터는 본인 노력으로 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저도 건물주를 하고 싶네요. 나의 꿈. 그리고 이제 든 생각은 스타벅스는 읽으면서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건물주가 갑이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갑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외에는 보통 이렇게 부동산 뭔가 강의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점포 개발 하셨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게 부동산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뭐 편의점, 뭔가 그 중저가 커피 브랜드 이런 쪽 점포 개발 팀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직군들이 되게 상권이나 뭐 사람들, 뭐 수요, 유동인구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사실 회사 다니면서 이런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실전에서 뭐 되게 이걸 하기가 어렵고. 맞아요. 네, 근데 되게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좀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도 계속 공부를 해서 언젠가는 스타벅스 건물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갖는 거랑 안 갖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주식도 그렇고 다 똑같죠. 주식도 뭐가 오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잖아요. 미리 이제 여기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조금씩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어느 날에 갑자기 이제 속상을 한다거나. 부동산은 진짜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점포 개발 팀에서 하는 일들, 뭐 유동인구 보고 상권 분석하는 거는 진짜 발로 무조건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주식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식은 뭐 손품만 팔면 되는데 부동산도 발품을 꼭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이게 또 엄청난 그 결단과 발품과 그런 게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스타벅스는 왜 한국에서 유독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 이게 벌써 진짜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된 지. 오래됐죠. 과연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그런 어떤 외식 트렌드가 진짜 빨리 바뀌는 나라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믿고. 하고 이 브랜드를 믿고 네, 이 브랜드를 이 오랜 믿고. 기간.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슬슬 질릴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압도적이어서 네. 사실 그 이제 이전에 잘 됐었던 커피 브랜드 중에 많은 곳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커피빈도 그렇고 아니면 카페벤에 그죠. 아니면 전략을 바꾸거나 뭐 디저트 위주로 한다거나 뭐 네. 그런 곳들이 있는데 스타벅스는 꾸준하게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뭔가 또 그 직영과 프랜차이즈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물론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본사에서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좀 과도하게 가맹점주들에게 좀 떠넘긴다라든지 뭐 광고 비용 뭐 그런 게 있는데 스타벅스는 아무래도 직영이다 보니까 관리도 다 본사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운영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좀 더 뭐 잘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케팅비도 사실 그 스타벅스 재무제표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 선점이 거의 안 쓰거든요. 사실 쓸 이유가 없죠. 쓸 이유가 이미 브랜드가 너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 또 그런 면에서 비용 절감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계의 이제 치트키죠. 그쵸. 스타벅스는 어찌 보면은 맞아요. 음식점은 정말 금방 망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특히나 임대료도 높아지고 막 그렇다 보니까 맞아요. 폐업하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스타벅스는 어찌 보면 정말 안정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심지어 근처에 있는 또 생기면 또 거기서 또 수요를 창출하고 그런 희귀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평균 한 10년 정도 계약한다고 하니까 오랜 기간 10년 정도는 뭐 걱정 없이 약간 그렇게 되는 느낌이니까 뭐 지난번에도 한번 카공조 이야기를 했었기도 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수요도 있고 그쵸. 테이크아웃 수요도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이런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카톡 선물하기도 있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일단 스타벅스는 자체 이제 그 페이로 결제해놓은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단한 어쨌든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대단함과 꾸준함인 것 같아요. 뭐 부럽습니다. 이런 곳들 프리미엄 쪽으로 해서 뭐 블루보틀이나 몇 군데 시도를 한 곳들도 있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굳건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가 있었어요. 부동산 뭐 매장 이런 것도 좀 데이터로 파악을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좀 다루지 않았던 부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스타벅스 건물주를 꿈꾸면서 화이팅! 화이팅!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